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죠. 무대 조명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고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방금 제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고 출판사에서는 해외 판권 계약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는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5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자 객석이 조용해졌죠.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앞줄에 앉은 한 여성분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웃고 죽어서도 웃음을 남기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객석 한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민수였어요. 제 전 남편이었죠. 그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5년 전 그가 떠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암 환자하고는 못 살아. 그가 차갑게 말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죠.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던 그의 뒷모습도 기억났어요. 지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그를 만났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고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너무 비겁했어.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당신이 아프다는 걸 견딜 수 없었어. 죽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 저는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10년을 함께 살았고 아이를 갖자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도 돼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차갑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엔 차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출판사 편집장, 방송국 PD, 강연 요청을 하는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봤죠. 그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5년 전 2020년 3월 1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였죠. 저는 서울대병원 7층 종양내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어요. 췌장암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을 때 제 귀가 먹먹해졌죠. 사기고 이미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죽는다는 뜻이었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얀 벽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고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죠. 벤치에 주저앉았을 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단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갈게.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민수는 퇴근 후에야 집에 왔고 문을 열자마자 냉장고로 갔어요. 맥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죠.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3일 동안 그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가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처럼 느껴졌죠. 4일째 되던 날 밤 그가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나 못하겠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암 환자 옆에서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돼. 내가 아파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죽어가는 걸 보는 것도 못 견딜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죠.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해?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아픈데.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고 등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거 못해.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들렸어요. 일주일 후 그는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에 옷가지를 넣었고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죠.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집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었고 분노보다는 막막함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베개에서 그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죠. 암도 무서웠지만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치료는 누가 도와주나, 항암할 때 누가 옆에 있어주나, 아플 때 누가 밥을 해주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죠. 췌장암 사기. 의사가 6개월이래. 긴 침묵이 흘렀고 엄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 내려와. 엄마가 돌봐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근데 엄마, 민수가 이혼하자고 했어. 뭐?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미쳤어? 아내가 아픈데 이혼을 하자고. 엄마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곧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냐.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울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갈까 생각했지만 서울에서 치료받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병원도 좋고 주치의 선생님도 믿을만 했으니까요. 그 주에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3층 주사실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정맥에 바늘을 꽂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옆자리에는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분도 항암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슬프게 웃었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견뎌야 해요. 항암 치료 후 3일 동안 토했습니다. 먹는 것마다 다 나왔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어요.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토하다가 기운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죠. 타일이 차갑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아파. 도와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봤을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져 있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는데 머리카락이 솔에 가득 묻어 나왔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죠.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어요. 피부는 누렇게 변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발 가게에 갔어요. 강남역 근처 작은 가게였고 벽에는 여러 종류의 가발이 걸려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많이 힘드시죠? 하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암이 참 무섭네요. 가발을 써봤는데 어색했어요. 거울을 보니 딴 사람 같았죠.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길로 카페에 들어갔어요. 스타벅스였고 사람들이 많았죠.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고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건강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커피는 쓰기만 했고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반찬거리를 좀 사야 했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채소 코너에서 시금치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 부부가 장을 보고 있었죠.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이거 먹고 싶어? 하고 물었어요. 아내가 웃으며 응했고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게 의미 없었죠. 결국 TV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6차례 받았고 몸무게가 12kg 빠졌어요. 원래 58kg였는데 46kg까지 내려갔죠. 바지가 헐렁해서 벨트를 졸라매야 했고 옷이 몸에 둥둥 떴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저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CT를 찍었고 혈액 검사도 했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종양 크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죠. 오히려 조금 커졌어요. 항암제가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른 항암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병원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살아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어요. 다들 바쁘다고 했고 암 환자를 대하는 게 불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전화를 받아도 어색했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밖에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잠은 오지 않았죠. 핸드폰을 켜서 민수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나 너무 무서워. 돌아와줘. 그렇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셨죠.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았고 어머니 품에서 저도 울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어.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주셨어요. 먹어야 힘이 나지. 어머니가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셨죠. 저는 어린애처럼 입을 벌리고 밥을 받아 먹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제 옆에서 주무셨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어머니가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도 무서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일주일 후 어머니는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어서 돌봐드려야 했거든요.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배웅할 때 또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잘 먹고 잘 자야 해. 알았지?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었고 KTX에 오르셨어요. 열차가 출발할 때 손을 흔들었는데 어머니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플랫폼에 혼자 남았을 때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을 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따뜻한 밥을 꺼내 상을 차렸지만 먹고 싶지 않았죠.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냥 상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서 계셨어요.
박선혜 씨였죠.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고 항상 밝게 웃으시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줌마가 물었죠. 네, 이제 먹으려고요. 제가 대답하자 아줌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암 환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버무렸죠.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 옆집에 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아줌마는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박 아줌마는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떡을 쪘다며 한 접시 주시기도 하고 과일을 샀다며 나눠주시기도 했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으셨죠.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가끔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 작은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운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온몸에 발진이 생겼고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죠. 손톱과 발톱 주변이 염증이 생겨 진물이 났고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입안에 궤양이 생겨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입이 쓰고 아팠죠. 어느 날 밤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침하는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배를 움켜잡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죠.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제가 신음했어요.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6인실 병실이었고 커튼으로 침대를 가려놓았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데 옆 침대에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죠. 다른 침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죠. 핸드폰을 봤는데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외로움이 밀려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일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카페에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건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관에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택배였는데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과일 바구니가 들어있었고 쪽지가 하나 있었죠. 힘내세요. 옆집에서 박 아줌마가 보낸 거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박 아줌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 웬일이세요? 제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과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었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많이 아프세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암이에요. 제가 말하자 아줌마 표정이 굳었어요. 췌장암 사기. 항암 치료 중이에요. 아줌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꼭 껴안아 주셨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긴 느낌이었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박 아줌마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병원 갈 때 함께 가주시기도 하고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줌마가 주사실에 오셨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아줌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아줌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이에요. 위암이었죠. 제가 놀라서 아줌마를 봤어요. 몰랐어요.
아줌마는 슬프게 웃으셨죠. 2년 동안 간병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 생각이 났거든요. 그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죠. 근데 말이에요. 아줌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웃으면서 가고 싶다고요. 슬픈 얼굴로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아줌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농담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요. 그게 남편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 보였죠. 나는 어떻게 죽고 싶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슬프고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앞으로 웃자. 죽을 때까지 웃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갈 때 밝은색 옷을 입었어요. 파란색 니트에 흰색 바지를 입었죠. 가발도 새로 샀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사람 같았어요. 주사실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들이 놀랐죠. 오늘 예쁘신데요? 그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요. 제가 대답했고 정말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옆자리 환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다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그 웃음이 씁쓸했어요. 저는 손주들 생각하면서 버텨요.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결혼하는 거 봐야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죠. 저는 손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슬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게 목표예요. 농담처럼 말했죠. 작가세요?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제가 웃었죠. 하지만 책을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요. 그 순간 정말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요. 암 환자의 이야기, 버림받은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를요. 좋은 생각이에요. 옆에 계시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꼭 써보세요. 저도 읽고 싶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동안 켜지 않았던 노트북이었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화면을 닫고 워드를 열었죠. 커서가 깜빡였고 빈 페이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부터 쓰지? 생각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나는 암 환자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남편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첫 문장을 썼죠. 글을 쓰기 시작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제 감정을, 제 고통을, 제 외로움을 모두 글로 쏟아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썼고 웃으면서 썼고 화를 내면서 썼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 누워서 쉬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한 챕터씩 써나갔죠. 제 어린 시절 이야기, 민수를 만난 이야기, 결혼 생활, 암 진단, 이혼, 항암 치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솔직하게 썼고 아프게 썼고 하지만 희망도 함께 썼어요. 박 아줌마가 제가 글을 쓴다는 걸 아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이 저를 더 열심히 쓰게 만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3개월이 더 지났을 때 책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총 300페이지 분량이었고 제목은 웃으며 살기로 했다였어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죠. 출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고 잘 읽었습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죠. 네, 정말입니다. 이 원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편집장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특히 암 환자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출판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잡지사였는데 암 환자의 삶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작가님 이야기를 꼭 싣고 싶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셨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얼굴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가발을 쓰고 있고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맞아. 제가 대답했어요. 사진 촬영을 했는데 사진 작가님이 정말 잘 찍어주셨죠. 웃어주세요. 작가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활짝 웃었어요. 거울로 확인한 사진 속 제 얼굴은 예상보다 밝았어요. 아프지만 살아있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기사가 나갔을 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 공유되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감동받았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암 환자인데 용기가 나요. 그런 댓글들이 달렸죠.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책이 출간된 건 6개월 후였습니다. 2021년 봄이었고 벚꽃이 만개한 시기였어요. 서점에 제 책이 진열된 걸 봤을 때 믿기지 않았죠. 제 이름이 표지에 박혀 있었고 제 사진이 뒷표지에 있었어요. 책을 손에 들었을 때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박 아줌마도 오셨고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분들도 오셨어요. 어머니도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자랑스럽다 우리 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다 알아.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병원, 기업 여러 곳에서 와달라고 했죠.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첫 강연을 나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요.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웃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강연을 할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암 환자였고 죽음이 무서웠고 매일 울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울면서 죽으나 웃으면서 죽으나 결과는 같다는 걸요. 그렇다면 웃으면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렸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이었어요. 서점에 가면 제 책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돼 있었고 사람들이 집어들고 읽었죠. SNS에는 책 인증샷이 올라왔고 리뷰도 쏟아졌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위로받았어요.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리뷰들이 달렸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어요. 한 토크쇼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었죠. 작가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촬영 당일 방송국에 갔는데 떨렸어요.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을 봤죠. 가발을 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관객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조명이 환하게 저를 비췄어요. MC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끌어주셨죠.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웃으면서요. 웃는 게 제일 큰 무기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고 기사가 쏟아졌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대부분 응원과 격려였어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본받고 싶어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암은 여전히 제 몸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상태가 안정됐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버티기 힘든데요.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웃으면서 사는 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요. 강연 일정이 빡빡했지만 행복했어요. 매주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제 이야기를 나눴죠.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힘이 됐어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두 번째 책도 출간했습니다. 웃음의 힘이라는 제목이었고 암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았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유머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실용적인 조언들을 넣었죠.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해외 출판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 번역 출판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는 게 놀라웠죠.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출판사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단도 만들었어요. 웃음과 희망 재단이라는 이름이었고 암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죠. 책인세 일부를 기부했고 후원금도 모았어요.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지원했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매달 수십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건강은 놀랍도록 좋았죠. 체중도 다시 늘었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어요. 가발도 벗을 수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짧지만 건강한 머리카락이었죠. 그날 대형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코엑스 홀이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무대에 올랐을 때 환호성이 터졌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조명이 따뜻했고 객석의 얼굴들이 밝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강연을 하는 내내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눈가가 푹 꺼져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비겁했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당신이 아프다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어. 당신이 죽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어. 오히려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저는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바닥은 차가워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어요. 당신을 용서해요. 제가 말했을 때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용서해줘? 그가 물었죠. 네, 용서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가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변했어. 진짜 변했다고. 이제는 당신 옆에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 너무 늦었어요. 제가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떨궜죠. 5년 전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 일어났어요. 혼자 웃는 법을 배웠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혔어요. 이제 저는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계속 중얼거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잘 지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죠. 민수는 제가 죽을 때 함께하지 않았고 제가 살아날 때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는 건 이기적인 거였죠. 저는 더 이상 5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아줌마였어요. 강연 잘 끝났어요? 아줌마가 물으셨죠. 네, 잘 끝났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줌마는 웃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꼭 갈게요.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고 행복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아줌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어서 와요. 아줌마가 웃으며 맞아주셨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대형 강연회였잖아요. 아줌마가 말씀하셨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고 된장찌개가 구수했습니다.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오늘 민수 씨를 봤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을 때 아줌마가 놀랐어요. 정말이요? 뭐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잡으셨죠. 잘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 누워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암은 여전히 제 몸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깊고 고요한 밤하늘이었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에 걸렸지만 살아남았고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났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공원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치의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양이 더 줄었어요. 거의 사라진 수준이에요. 정말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네, 정말입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에요.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의지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살아남았다는 게, 이겨냈다는 게 실감났어요. 병원을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도 그 평범한 행복 속에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 사진이었는데 SNS에 올렸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글과 함께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수백 개가 됐어요. 축하드려요, 감동이에요, 힘이 돼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회의가 예정돼 있었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저를 봤어요. 종양이 거의 사라졌대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환호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한 직원이 소리쳤고 모두가 일어나 저를 깨어나줬어요. 하지만 우리 일은 계속돼야 해요. 제가 말했죠.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었고 전국 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죠. 일주일 후 첫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당이었고 50명의 암 환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강사로 나섰고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웃음은 약입니다. 진짜 약이에요. 제가 말하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높아져요. 함께 웃음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하하. 소리내서 웃는 연습을 했고 강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처음엔 억지로 웃었지만 나중엔 진짜 웃음이 됐어요. 서로를 보며 웃었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죠.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암 진단받고 웃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웃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매주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만났고 함께 웃었어요. 어떤 날은 50명이, 어떤 날은 100명이 모였죠. 모두가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웃었고 행복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학 논문으로 발표됐고 뉴스에도 나왔죠. 웃음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제 이름도 언급됐고 재단 이름도 나왔죠. 그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5년 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 눈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죠. 웃으며 살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느 날 박 아줌마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공원이었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고 강물이 반짝였죠. 행복해 보여요.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수 씨 생각은 안 나요?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거절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줌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잘한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잡지 코너에 제 책이 진열돼 있었어요. 세 번째 책이었고 얼마 전에 나온 거였죠. 웃음으로 이긴 암이라는 제목이었고 제 사진이 표지에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계산대에서 점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작가님이시죠? 젊은 여자 점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와, 진짜네요. 저 책 다 읽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점원이 신나서 말했어요. 제 엄마가 암 환자인데 그 책 읽고 많이 힘 얻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말했고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편의점을 나올 때 뒤돌아보니 점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줬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거의 6년이 됐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도 강연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당이었고 학생들이 가득 찾아왔어요. 암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힘들어요. 제가 말했죠. 누구나 고통이 있고 누구나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웃으세요. 웃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남편이 떠났을 때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암보다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후회하는 게 있나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건 옳은 선택이었어요. 사람은 한 번 떠난 사람을 다시 믿기 힘들어요. 특히 가장 힘들 때 떠난 사람은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암이에요.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작가님 책을 읽고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웃음이었어요. 제가 그 학생을 꼭 껴안아줬어요. 엄마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약이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박 아줌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줌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고 따뜻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줌마가 말씀하셨죠. 감사해요, 아줌마. 제가 대답했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줌마는 손을 휘저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밤에 혼자 책상에 앉아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책이었고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제는 정했죠. 희망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쓰고 싶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땅에 쌓였고 세상이 조용해졌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이, 이 고요함이, 이 평화가 아름다웠어요. 나는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년 전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웃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암을 이긴 게 아니라 절망을 이긴 거예요.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는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딸,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봤어. 자랑스럽다. 사랑해.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곧 부산 내려갈게.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이야기를, 제 희망을, 제 메시지를 담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떠요. 가장 힘든 순간을 견디면 희망이 와요. 저처럼요. 글을 쓰면서 웃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살아있어서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암이 제게 준 선물이 뭔지 이제 알아요. 삶의 소중함이에요.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희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내일도 살아있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웃으면서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아픔도 절망도 외로움도 그 모든 게 저를 지금의 제로 만들었으니까요. 강하고 행복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요.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편안한 잠이었고 꿈도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니라 암 생존자야. 그리고 이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 생각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웃을 거예요. 내일도 희망을 나눌 거예요. 내일도 살아있을 거예요. 웃으면서요.